먼저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2010년대 중반에 개봉했던 그 백년 전쟁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코멘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백년 전쟁에서 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한 김덕영 감독님의 판단, 그것 영업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다큐멘터리로 보이는데 그 배경에 깔린 정치적 목적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감독님 생각은 무엇입니다. 저도 2012년도에 그 영화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때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을 뭐 잘 알거나 연구를 하거나 또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직감적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이렇게 난도질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좀 문제의식은 사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12년도니까 꽤 한 10년 넘게 이제 된 거죠, 시간이. 이번에 이 건국전쟁을 만들면서 공교롭게도 백년전쟁에서 나왔던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집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건국전쟁 만들면서 자료를 찾고 추적했던 내용하고 백년전쟁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근데 이제 가장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만 좀 우리 오신 분들한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백년전쟁에서 이승만을 독재자, 살인마, 뭐 하와이 갱스터, 하여튼 뭐 굉장히 많습니다, 수식어가.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어떤 거에 주목했냐면 플레이보이, 여성들을 농락한 플레이보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게 방대한 자료고, 사실 제가 다큐멘터리 감독이 혼자서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플레이보이는 백년전쟁, 특히 민정군정사가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왜 잘못했냐면, 그게 이제 설명 좀 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1920, 30년대 미국에서 만법이라고 있었대요. MAN은. 이 만법이 뭐냐면,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지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나이 든 남자가, 중년 남자가 젊은 여성이랑 여행을 다니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 사회의 어떤 보수성을 갖다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그 만법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소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기소자는 일본 일정이었고, 그래서 하와이 이민구에서 이승만이 기소가 돼갖고 수사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년전쟁이 이야기한 것은 바로 하와이 이민구에서 조사됐던 그 두 장의 페이퍼를 기초로 해서 그 백년전쟁이 이승만 대통령을 무슨 뭐 젊은 여성을 농락한 플레이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악한 게, 왜 사악하냐면 원문 기록에는 두 장으로 되어 있어요, 기소문이. 1페이지와 2페이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경찰서에 가거나 그러면 경찰에 가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 거기에 왜 갔냐? 누구랑 갔냐? 왜 갔냐? 이런 육하원칙에서 질문을 던지죠. 사실 그거는 모든 수사라든가 또는 언론에서 우리가 질문, 사건이나 현상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원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1페이지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를 왜 이 사람이랑 갔냐, 언제 갔냐, 얼마 동안 여행을 했냐, 이런 식으로. 백년전쟁이 사악하다는 것은 1페이지만 보고 그거를 플레이보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2페이지를 봐야 돼요. 2페이지를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만약에 우리가 미국 정부가 이승만을 추방하면 이 사람은 일본에 의해서 살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 당시에 하와이에서 샌프란시스코를 들어갈 때 도항증이라는 게 있어야 했습니다. 도항증. 누군가가 서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특히 이런 제3세계에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도항증을 서명해준 사람이 검사예요. 수사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뭘 얘기할 수 있냐? 혐의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혐의가 없으니까 검사가 이 사람은 우리가 추방을 할 경우에 일본에 의해서 살해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샌프란시스코로 들어가는 도항증에 개런티를 내주거든요.
백년전쟁이 거듭 말씀드리자면 왜 사탄이야. 1페이지만 보고 2페이지를 보지 않았다 하면 이거는 역사학적으로 굉장히 무능한 거고요. 1페이지와 2페이지를 알았는데 2페이지를 침묵했다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이죠. 사악한 짓이죠. 역사학적으로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말 그대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객관적인 사료는 동시에 다 공개를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대중들이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1페이지만 공개하고 2페이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플레이보이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영화에는 그 영화가 아니지만 거기 등장하는 그 머그샷이라고 있죠. 미국에서는 기소가 되고 감옥에 갔을 때 이렇게 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도 완전히 조작된 거예요. 그게 동시에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나이 든 이승만의 이미지를 따오고 젊은 김노디의 이미지를 따와서 합성한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다큐멘터리를 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합성이에요. 악의적인 목적을 위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짓까지 서슴없지 않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 잘 모르시죠? 이런 것들도 영화에서 사실은 다뤘으면 좋은데 워낙 이제 방대한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빠졌는데 아마도 이런 내용은 2편에서 강호준이 2에서 좀 다뤄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화를 제작하실 때 백년전쟁을 참고하신 거죠. 백년전쟁. 참고 예.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저는 이게 그 민영호 대표님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저는 친박 좌파 세력들의 중동이라고 봅니다. 자신들의 정책 이도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들을 강화하기 위한 그리고 실제로 결과를 얻었잖아요. 친박 좌파 세력들 특히 주좌파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아니 어떤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실 이거 대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장면이거든요. 제가 그들에게 그래서 2016년도에 공교롭게 제가 광화문에 살았어요. 촛불시 한창일 때. 그 이제 조그만 카페 겸 뭐 이렇게 출판사 겸 이런 걸 운영할 때였는데 그래서 광화문 거기 현장을 매일같이 그 어쩔 수 없이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인형을 그 표현이 참 좀 과격해서 죄송합니다만 머리를 잘라갖고 효수라고 그러죠. 효수. 박근혜 대통령의 인형을 만들고 얼굴 형상을 만들고 목을 잘라서 그거를 대나무 죽창 그 동학 김명하는 사람들 그 아이콘이죠. 그 죽창에다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인형 머리를 꽂고 제가 문구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걸 쭉 내린 다음에 민족의 반역자 무슨 대역죄인 박근혜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옆에 계신 두 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학생을 한다면 그건 솔직히 아니었고 혼자서 그냥 역사의 아픔을 갖다가 시대의 아픔을 좀 이렇게 안으면서 좀 실천했던 그런 개인적인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좀 독고다이 같은 그런 형태였는데 그런 좀 삶을 살았는데 어쨌든 가까이서 멀리에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의 과정들을 다 지켜봤어요. 저도 중요한 순간들이 다 있었고 근데 어디서도 80년대에 그런 잔인한 모습은 전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의 인형을 더더군다나 대통령의 인형을 목을 이렇게 쳐갖고 휴수해서 이렇게 막 피를 막 이렇게 흘리게 만들고 저는 그 순간 아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이 친북 주좌파 좌파 세력들의 이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구나. 그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때 무섭다고 그러시는데 비슷해요, 맞아도. 네. 정신이 번쩍 났고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투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혼자서 하는 2020년도에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극장에 개봉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였습니다.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일 나겠구나.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을 10번, 20명 갔다 왔다고 하지만 이렇게 친북주의자들이 북한에 이동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에는 북한 당국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와서 아 북한도 살아살 만한 곳이다 어쩌고저쩌고 개몽국이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요. 중요한 것은 북한을 날것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2004년도에 제가 북한 아이들이 동유럽으로 다 이주한 한 10,000명 정도가 이주한 거를 제가 제보를 받아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당시 KBS에. 그걸 하면서 거대한 역사의 배경이 이 북한 아이들이 이주했다는 걸 알게 됐고 재미있는 거는 그 아이들이 다 이주를 하니까 10,0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대거 이동하니까 북한 내부의 1950년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심지어는 법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행운이었던 게 아 내가 북한을 가지 않아도 뭐 갔다 하더라도 북한을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요. 북한을 직접 가진 않았지만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생긴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마치 고성의 원석을 만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하나만 재미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때 이거 16년 동안 찾은 거예요. 김일성이 이런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그 당시 기록 보니까 6시 30분에 모두 기상을 하고 아이들은 전부 운동장에 모여서 조회를 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향해서 이렇게 경례를 하면서 김일성 참가를 불렀다는 대목이 곳곳에서 나와요. 동유럽 5개 나라의 상황과 내용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사람 계산으로서 다르기 때문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모든 증언자들의 이야기가 일치하는 대목이 아침조예요. 아침조회 때 아이들은 6시 30분에 기사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향해서 경례를 했다. 근데요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김일성 창가를 부르면서 경례를 하는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북한의 인공기에 북한에서 특수 제작한 그 깃발이 와요. 김일성의 얼굴이 그 북한의 인공기에는 큰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로행기를 길게 만들어서 그 별 옆에다가 김일성의 얼굴을 새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저널리스트로서 오랫동안 활동했으니까 이런 것저런 다 말해봤지만 국기는 아무리 독재자더라도 신성하게 다뤄야 되는 것인데 국기에다가 자신의 이 얼굴을 새기고 아이들로 하여금 매일 아침 찬송을 하고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통 1962년을 주체사상이 출발했다 원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일성의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찾은 결론은 적어도 10년 앞으로 앞당겨야 된다. 50년대로 이미 50년대에 동유럽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우상숭배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재미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이제 혹시 백년 전쟁이라는 영화를 다큐멘터리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수 있잖아요. 이 민족문제연구소라고 이름이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이 좌파에 계신 분들이 이이화 씨 그죠? 이렇게 해서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곳을 만들어서 반민족 특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왜 분단될 수밖에 없었는가 뭐 이런 거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백년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요. 1부가 이승만 대통령 편, 2부가 프레이저 보고서, 3부가 박정희 대통령 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10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독재자를 이제 그린다고 만든 건데 그게 공중파에서 방송을 하려고 심의를 하다가 심의는 불허가 됐고요. 소송이 걸렸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짓말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표현의 자유 때문에 일단 그 다큐멘터리 유튜브나 이렇게 허용은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은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고 이렇게 1부, 2부, 3부 쭉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좌파는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 하나를 갖고 한국전쟁을 분석하잖아요. 세계의 주요 석학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만 하잖아요. 미국의 많은 보고서가 나오고 또 옐친이 보고서를 다 소련의 보고서가 다 나왔지만 프레이저 보고서 하나만 또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하는 행동과 똑같은 짓을 이승만 대통령한테도 또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또 낙제를 받았다, F를 받았다. 그다음에 독립자금을 횡령했다. 하와이에 있는 여학교를 1달러에 샀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사기와 야료를 부려서 독립자금을 횡령하고 학교를 공짜로 사고 그다음에 뭐 학점은 다 F를 받고 석박사를 한꺼번에 했다면서 사실 약간 특혜를 받은 학위를 땄다. 이런 식의 묘사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또 혹시 감독님 해명하실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감독님 영화를 이제 비난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댓글이 다 100년 전쟁 얘기예요. F 받은 놈, 여자 끼고 논 놈, 돈 횡령하는 다 거기 나오는 얘기들이더라고요. 네. 그거 아까도 우리 이제 윤영훈 대표님과 얘기 나눴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논쟁을 할 때는 주제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데 상대방은 원빈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저희 영화 공천쟁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도 높고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었고 그러면 당연히 이 영화에 등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네. 주목을 하고 자신들이 이 영화가 틀렸다, 이 영화에서 나타났던 것들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사실 옳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왜 이순신 장군 얘기한 저는 이순신 장군 예를 들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원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되죠. 원빈 얘기도 따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제와 초점은 명확히 하고 해야지 뭔가 하나 매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황영필도 그렇고 몇몇 분들이 비판하는데 영화 건국전쟁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아닌 얘기고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얘기, 뭐 횡령을 했다. 그것도 나중에 제가 인편에서 다 얘기할 거지만 그러니까 논점이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 건국전쟁을 통해서 지금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좀 멘붕에 빠진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전라도 광주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극장을 못 들어가요. 스크린 안으로. 진실을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왜 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했더니 이렇게 얼버무리고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영화를. 그 자기 오래된 신념과 가치체계가 이 영화로 인해서 타격받고 무너지는 게 두려운 겁니다, 사실. 근데 그래서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회에 또 말씀드리지만 좀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그 공포 영화도 아닌데 뭐 이렇게 무섭습니까? 네. 영화 좀 보십시오. 네. 보시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번 영화의 특징은 그러니까 좌파 진보 쪽에서 반박을 할 법하잖아요. 100만 정도가 됐는데 반박이 제대로 안 올라옵니다. 이게 결정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반박을 하더라도 좀 지역적인 거, 횡령이 어쩌고 뭐 이런 건데 정작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한미 동맹이 어쩌고 농지 개혁이 어쩌고 이게 크게 스케치를 하는데 반박을 할 때는 뭐 그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특징적인 양상인데 아까 황현필이나 진중권이나 뭐 이렇게 조금 더 추가하실 얘기가 없어요? 그 진중권 선생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팬분이라서 개인적인 뭐 유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나름대로 또 그런 분들의 역할도 저는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 발언하신 거는 조금 제가 좀 말이 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SNS 통해서 공식적으로 아주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4.19 그 정신을 갖다가 훼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배운 4.19는 말 그대로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불의에 맞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70년 동안 한 인간에 대한 이스만이라는 단어를 뭐 넣지 않더라도 한 정치인, 한 역사에 대해서 왜곡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옳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전혀 사회부 정신을 훼손했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영화 감독들이 이런 소재의 영화를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때 김주건 선생님이 막 칭찬했던 게 김일성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건 되고 이런 건 안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제가 뭐 정중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드리긴 했는데 답변은 없더라고요. 네.